이런 보험을 들 필요가 있었겠죠. 특검이 세상에서 가장 정치적인, 바람이 불기도 전에 고개를 숙이는 갈대 같은 존재라고 저는 보거든요. 7명이 7천억 한 거예요. 7명이 7천억. 딴 거 필요 없어. 7명이 7천억 했다. 그것만 알면 되는데, 자, 보면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가 다 나와요. 돈 많이 가져간 사람이 넘버 1, 넘버 4 이렇게 저기 서열순이에요. 이게 조직 내 서열순. 이걸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짚어보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져가신 분 거가 이제 뭐 조금 이따 더 들어올 게 한 650 정도 더 있는데, 어쨌든 인마이 포켓 한 게 7천억 정도고, 그러면은 그 7천억 정도가 어디서 났느냐? 아니, 판교에 좋은 여기 남판교에 좋은 아파트 많은데 내가 그 아파트 비싸게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그 투자금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출자금이 얼마냐? 3억. 그죠? 네. 3억 5천. 훈민아 뭐 했니? 저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는 이런 거에 눈을 좀 늦게 떠가지고 죄송합니다. 2018년부터 부동산에 눈을 떠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출자금 3.5억으로 7천억을 7명이 손에 쥔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권경혜 변호사님과 분장실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사상 최고의 사건이다. 아니 최대의 정말 끔찍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런 규모는 저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웬만해서 이제 부동산 투기했다 그러면 딱 한 1분만 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건 답이 안 나와. 이런 거 처음 봐서 정말 당군 일에 처음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답답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 대장동 땅의 그 개발 시작이 이 남욱 변호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이게 남욱 변호사님이 2009년에 여기 그 대장동 지구 내부에 한 32%의 땅을 계약을 맺으셨대요.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LH가 그 공영개발로 추진되던 땅이었는데 이게 LH가 이게 그 개발을 포기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좀 주변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겠죠. 그러니까 땅을 좀 모으셨고 그 모은 과정에서 모으고 난 다음에 그 이재명 시장님이 성남시장이 되시면서 네. 이게 김만배라고 하는 분이 또 등장을 해서 김만배라고 하시는 분이 과 남욱 그 변호사님이 천화동이죠. 천화동이 1, 2, 3, 4, 5, 6, 7. 1, 2, 3은 김만배 측이신 것 같고 4, 5, 6, 7은 좀 약간 애매하고 여기 만배님 쪽. 네. 네. 위에 1, 2, 3이 만배님이죠. 그다음에 7번 만배님 쪽. 예, 그것도 예. 만배님 쪽인 것 같아요. 제 아는 분이에요. 아, 네. 그러세요? 네, 왜냐면은 만배님하고 법조기자 팀장이고 여기는 법조 쪽을 했으니까 요 분은 약간 예외.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4, 5, 6은 남욱 변호사님 측인 것 같고 네. 1, 2, 3하고 7호는 만배님 거 만배님이라 그러네요. 저도 만배님 거로 해서 이렇게 좀 결탁이 돼서 이게 그 민간개 말씀하세요. 네, 민간 개발이 아니라 그 공영 개발로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이재명 지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복합 개발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발표를 하셨어요. 2014년도 1월에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원래는 이 그 대장동이 아니라 그 인근에 신흥동이라고 하는데 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신흥동을 공원으로 만들고 여기에는 도시개발을 중지시키고 그리고 그 대장동에다가 도시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동에서 나오는 기금을 이 그 신흥동에 있는 공원화 그 사업에 갖다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새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고 이 도시개발공사에 그 유동규라고 하시는 분이 들어가시잖아요. 본부장이었죠. 들어가시는데 이 본부장 공모 기준에 이 유동규 하시는 분이 전혀 뭐 그 자격 기준에 맞지가 않으셨어요. 하나도 맞지 않으셨는데 어쨌든 본부장이 되셨고 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처음엔 땅을 사잖아요. 네. 땅을 사고 거기에서 그 땅을 근데 한 그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땅을 사요. 그렇더라고요. 절반 정도 이게 그 그림이 혹시 있으면 좋겠는데 그림 땅 좀 땅 그림 보여주시면 그 감사하겠습니다. 블럭 그 15개 있는 이 땅, 예. 저희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저게 15개의 블럭으로 개발이 되는 건데 저게 이제 땅을 사는데 이 땅을 그 원래 한 절반 정도를 사시는 거예요. 근데 남욱 변호사님이 저기에 한 32%를 가지셨으니까 이분은 자신의 땅을 살짝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그 SPC에다가 살짝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시 그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 성남의 뜰 안에 참여했던 저 SPC죠. 네. 네. 이거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되나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 2%를 갖고 그리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데와 다른 그 금융사들이 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그 민간 사업자의 별도의 그 법인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용개발로 시작이 그 성남 도계공이 이 사업을 직접 자기가 시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공공택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공공택지가 되면 이거는 그 뭐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제한을 받게 돼요. 네. 근데 이게 도계공이 외부에 나가서 50%를 출자하는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SPC를 만들면 여기에서 수용하는 택지는 이거는 민간 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이 수용을 하지만 성남의 뜰에서 수용한 토지는 민간 택지가 돼서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전달이 그러니까 돼요. 결국에는 이게 되게 간단하게 조금 어려워요. 설명을 해드리면 네. 2009년도에 누군가 땅을 샀어요. 근데 대장동에 있는 것 중에 3분의 1을 사놨다가 이걸 성남의들이 다시 샀다가 요 과정이 있어. 네네. 근데 여기에서 한 바퀴를 돌리면서 네. 시민들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걸 비싸게 사는 과정이 이루어진 거죠. 결국에는. 네네. 그래서 더 비싸게 산 그 돈이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였는데 이걸 2, 3만 원에 사게 됐어. 그러면 얘네가 얻은 이익이 있잖아요. 이 이익이 다들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아저씨들한테 다 돌아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두 가지가 있는 네. 거죠. 이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네. 땅에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를 이게 남욱 변호사랑 저 오후에 정회사 네. 회계사가 정영호 요거 이렇게 사놨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여기가 수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데는 두 개가 이제 지분을 갖는 거죠. 하나는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여기는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도계공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50% 플러스 일주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49% 정도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은행이 조그만 그 컨소시엄 중에 화천대유라고 하는 데가 유일하게 여기 자산관리회사고 나머지는 다 금융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요 화천대유에다 그 화천대유에 여기에 천화동인 1, 2, 3, 4, 5, 6, 7까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김만배라고 하는 분이 1, 2, 3을 이렇게 받았어요. 잘 운영했고. 네, 여기 이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4, 5, 6은 이제 그 남욱 씨가 변호사. 이렇게 가져간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데에 이 남욱 변호사가 가지고 있던 땅도 수용을 한 거고, 이 나머지의 부지들 이게 15개 블록이잖아요. 네. 이 전체. 여기다 전부 다 일단은 소유권을 집어넣은 거죠. 예. 근데 그 중에서 그 화천대유라고 하는 데가 이 15개 중에 5개라고 하는 데를 다시 수의계약으로 다시 분양받아요. 네. 그리고 이제 택지 작업을 일단 하면 땅을 사서 택지 작업을 하면 이 택지를 이렇게 블럭을 그 땅도 다 철거를 하고 여기에 있던 지작물들을 다 철거하고 그리고 이렇게 블럭을 이렇게 다 구획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그 포스코에 팔고 뭐 대우에 팔고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그 중에 여기 5개 블럭을 여기 그 화천대유한테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나머지에서 그러니까 화천대유한테 요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거의 그냥 그 값에 갔다가 다시 오는 소유권만 변경된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는. 근데 네. 나머지의 땅들은 여기 한 600만 원짜리 땅들도 한 280만 원 정도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여기 쫓겨나는데 거의 헐값, 반값만 받고 이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팔 때는 이게 이제 지작물을 다 철거를 하고 팔면 그 대우나 포스코 이런 데 팔면은 훨씬 더 이거보다 높게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높게 판 데가 이 성남의뜰에서 일단 이게 그 1,000억이 들어온 거예요. 1,000억 정도가. 1,000억 정도가 들어와서 5,500은 여기 그 성남 도계공이 가져가고. 네. 그리고 여기에 한 4천 정도. 예. 4천 정도가 화천대유로 다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융사한테 가고. 네. 오케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택지를 수용했다가 판 거. 그 판 거에서 그 배당받은 거에가 4천만 원이 화천대유한테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아까 5개 택지를 분양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요 5개 택지들에서 여기서 자기가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래서 네. 분양 수익이 있는 거예요. 분양 수익. 네, 네. 분양 수익에서 3천이 더 있는 거죠. 그렇죠. 3천이 더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 5,500을 성남의뜰이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터널 뚫는 거. 응. 여기에 남판교라고 하니까 이렇게 뚫어서 거의 판교권으로 만들어주는데 터널 뚫는 데에 여기 한 그 920억인가요? 920억 정도 쓰고. 920.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신흥동에 공원 있잖아요. 네. 공원을 하는데 한 250 정도를 쓰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현금 배당을 1,830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이제.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합한 게 5,50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어저께 나온 보도에 의하면 요 1,830 요 현금 배당을 받았다는 거 하는 게 뭐냐면 여기 그 택지 15개 중에 여기 A10 블록이 있어요. 여기 A10 블록하고 A11 블록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A10 블록하고 A11 블록은 원래 국민임대예요. 네. 국민임대 부지였는데 이게 안 팔린다고 해서 여기를 그 공공임대로 바꿔요. 그러니까 국민임대하고 공공임대가 임대료도 좀 비싸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A10을 그 공공임대로 바꾸고 공공분양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서 이거를 화천대유에다 또 팔아요. 네. 그리고 이 화천대 여기도 팔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땅을 팔았다가 요 땅을 다시 그 화천대유가 LH한테 줘요. LH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남의뜰이 요 그 템블럭, 네. 템블럭의 그 배당 땅값 요게 1,830억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게 실제로 땅값 수용을 해서 그 건설사한테 판 거에서 그 화천대유가 4천억 정도를 받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 땅에 5개 블럭을 그 사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이 분양한 그 분양의 차에 그걸로 3천억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 전체가 7천억을 가진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또 하나는 네. 만약에 이게 성남 그 도계공만 단독으로 시행을 했던 사업이라면 이거는 공공의 그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제한이 되는데 이거를 성남 도계공이 아니라 이렇게 성남의뜰이라고 하는 그런 SPC를 따로 바깥에 만들면 이거는 공공택지가 아니라 민간택지여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땅값이나 뭐 건설비 이것을 얼마든지 뻥튀기해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그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변호사님. 네. 지금 이게 여러분 정리가 저 카메라 되는지 잡아주세요. 모르겠네요. 자, 복잡하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네. 댓글을 달려주셨는데 답답하죠? 저걸 어떻게 봅니까? 하고 이걸 이걸 제가 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야. 이거. 내가 일단 한번 해볼게. 아니 이건 제가 어머, 이거 포인트를 미안해라. 잡아드릴게요. 이거 미선 선배도 아니야. 야. 디테일을 너 좋아하시는 나를- 분들 아니에요. 너 나를 아니야. 지금 야, 너 일단 이거 내 프로야. 여러분, 내 프로. 조용히 해. 두 너네 분은- 프로에서 따로 해. 두 분은 디테일한 걸 좋아하셔서 제가 너는 쉽게 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 국민들이 해봐. 그래, 해봐라. 국민들이 공분을 사는 네.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네가 돈을 가지고 시스템으로 지금 돈을 번 거예요. 이 구조가. 디와이님 감사합니다. 네? 시스템으로 19채. 돈을 벌게 네.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더 많은 돈을 가져갈 거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재명이 뭐라고 했어요? 야, 국민들한테 돈 돌려준 건데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돌아간 돈이 작고 권력자들이 가져간 돈이 너무 크니까 지금 빡이 친 거예요. 최소한 반반은 맞춰줘야 되는데 시스템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빡이 친 거다. 그래서 이놈들을 다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저는 이거를 법리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잡을 수 있을 의문이 잡지 드는 왜 거예요. 못 저는. 잡아요? 여러 네.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디테일로 들어가면 어렵다고 그러셔서 디테일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네. 일단은 네. 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화 신흥동에서 했던 공원화 사업 네. 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신흥동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해제시키거든요. 네. 요- 성남에서. 예, 네, 성남시가, 이재명 이재명이. 시장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네. 그거에 대해서 그 신흥 파트너스 신흥에서 했던 디벨로퍼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거 네. 그 도시 구역 지정 해제를 다시 취소해 주세요라고 네. 하는 행정 소송을 진행을 했고 네. 또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해서 손해배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 행정 소송은 성남시가 그렇게 지정 해제하는 건 그 옳다 해서 성남시 손을 들어줬어요. 네. 요 대법원 판결을 하실 때 이게 권순일 대법관님이세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님은 두 가지 소송을 하신 거죠. 하나는 그 신흥동 도시 개발을 취소시켜 버린 거, 지정 해제를 한 거, 요것이 성남시가 옳았다라고 하는 행정소송에서 성남시 손을 들어준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이재명 시장이 선거를 하실 때에 그 형을 강제 입원시킨 거 허위사실 공포 어, 관련해서. 했고 네. 그다음에 그 아까 대장동에서 5,500억은 이 그 공공이익으로 환수하는 건 확정적이다라고 했던 것이 이게 허위사실이냐라고 하는데 이걸 다 무죄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근데 형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게 이제 대법원의 연구관들이 유죄로 의견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올려셨는데 유독 그 이분만. 원순일 대법관님이 네. 다시 보고서를 올려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네. 허위사실 공포의 그 공표는 퍼블리시인데 네. 이거는 출판에 의한 것이 TV나 방송에서 그 공표한 거는 퍼블리시가 아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을 하셔서 그 이재명 지사님을 정치 생명도 연장시켜준 거죠. 그 부활시켜 주시고 네. 대장동에 있는 그 무엇도 살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처음에는 그냥 이게 감사이고 그 대가성이 없는 거 아닌가? 그 대가성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권순일 대법관에 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오늘 중에 나타났던 그 퍼블리시 그 유죄의 보고서를 올렸는데 다시 해서 퍼블리시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 봐라라고 하셨다는 것들이라면 이게 혹시라도 사후 뇌물죄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포섭될 수 있지 않을까. 요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법적 논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파헤쳐 봐야 되고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월 1,500을 받으셨다고 하니 굉장히 좀 비루한 대가를 받으신
편이기도 당연하죠. 해요, 사실은. 네. 자, 우리 네, 그런 게 권순일- 있고, 아, 네네. 네. 저 이제 그다음 뭐 말씀하실 거예요? 배임. 배임. 네. 이재명 네, 지사 네, 배임. 네, 그럼 우리 네.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우리 잠깐 너무 끊어갈게요. 줄면 안 돼. 자, 우리 네네. 권경의 변호사님이 이렇게 달리시면서 4천을 돌파했는데 이 변호 본능 정말 방송하실 때는 그렇게 조용조용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뜨거운 사건이 있으면 파이어 하시는 그런 모습. 이게 아니, 법정에서의 모습이 이러신 것 같아요. 멋지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는 보면 볼수록 보면 볼수록 정말로 정말.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제가- 그래서 이게 임대주택을 그렇게 해서 네. 이 임대주택의 그 국민임대 부지에 대해 LH에 팔아가지고 그거를 임대주택을 조성을 했으면 그거는 그 화천대유가 마진을 중간에 또 땡겼다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네, 우리 잠깐 손잡아요. 네. 우리 같이 네. 화를 가라앉히고. 아니 그 저는 화를 그 가라앉히고. 화를 내실 때 그 목소리 톤이 일정하니까 안 되겠어요. 이게 화를 내는 방법을 제가 네네. 자, 너무 네. 슈퍼챗 많이 주셨습니다. 자, 강원도에서 한기라님 너무 감사해요. 이제 안 주셔도 되는데. 대장동만 없었다면 요번에 50.01로 후보가 됐어도 누구 하나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리가 없고. 네네. 그리고 지금 그 대장동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 본다면 답이 나올 수 있는 일이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겨우 50.29로 이길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었는데요. 대장동만 없었다면 가정법이지만 네. 대장동만 없었다면 요번에 50.01로 후보가 됐어도 누구 하나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리가 없고. 네네네. 대장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50만 이게 넘어도 앞으로가 잘하는 더 거죠. 문제거든요. 당장 뭐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다 지는 걸로 나왔다면요. 오늘요.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이 심지어는이라는 지금 수치어가 원희룡 지사님 적- 무시하시는 거예요?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원희룡 지사에게도 지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건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귤지향도 어마무시해요. 아니 요즘. 무시한 네. 게 아니라 지금 무시.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네. 수식어가 적절하지 않을 네, 수도 네. 있다고. 근데 아무튼간에 국민의힘도 나름 순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저기 조선일보에 나왔대 4등으로 올라갔다고. 맞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설에 대해서 제가 좀 점검을 해봤어요. 역선택을 해가지고 이낙연 후보가 올라가고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28%까지 떨어진 것이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이런 대답이 있더라고요. 역선택? 국힘당 지지자들은 바빠 이런 말씀도 있고 역선택? 할 거였으면 1차, 2차 때도 다 했지 왜 갑자기 3차에서만 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좀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역선택? 할 거면 이재명 찍는다. 오히려 대장동 때문에 이낙연 찍는 게 아니고 역선택으로 이재명을 찍어줄 수도 있는 건데 어디다 대고 역선택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역선택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가 움직이기에는 그럼 그 결국은 역선택은요. 이 보수 지지자들은 태생적으로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대장동이요. 그럼 대장동이다라고 기자들이나 이제 뭐 언론에서는 말을 해요. 근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대장동이라고 이 3차 선거인단은 9월 중순쯤에 모았는데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모았는데 이때는 대장동이 본격 이슈가 아니었으니까 이건 대장동이 아니라 뭔가 나쁜 야로가 있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대장동이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대장동 때문에 28%가 나왔다고 인정하는 순간 28%는 자기 점수가 되는 거잖아요. 쭉 가야 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장동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이걸 안고 가야 되는 건데 특검을 해도 최소한 몇 달이 걸리는데 특검을 지금 절대 안 할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장동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도깨비 타시고 우리는 그 실체를 규명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딜레마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정치 1, 2년 해봤습니까? 음. 본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대장동 탓입니다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네. 말 못하지. 일단 대장동 탓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재명한테 첫 번째 찍힐 거고 네. 두 번째 이렇게 하는 순간 그 패색을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당히 그 패로 보면 앞뒤 옆이 다 지금 막혀 있는 패에 근데 누구도 거기 그 패에 가두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정치판을 보면은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때로는 공학적으로 때로는 그들의 어떤 그 이기적인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여기 특히 이번 선거인단에는 그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유동규 구속이라는 그 시점하고 이 선거 시점하고를 보세요. 여기 시계열적으로 그걸 보면은 인과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특히 유권자들 중에 자기 지지가 명확한 사람이 있어요. 좌우에.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중간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 그래서 가만히 있대기가 아니라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라니까. 중도층을 무시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정치가 시덥지 않은 정치인들보다 국민들 수준이 더 높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이 집권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각인해야 돼요. 국민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특히 중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번 선거도. 그럼 어떻게 해요? 28%로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오늘 큰일 또 났네요. 하나의 변수가 나왔어요. 네네. 대통령이 또 한 말씀을 했더구만. 예.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분석이 다양하겠지만은 저는 상당히 흥미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니들 내가 지금 몇 달 안 남았다 그래서 뒷방 할아버지인 줄 아는데 다 그 취급을 나 하더라고요. 무시하지 마.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론조사를 하면은 수치가 많이 나와요. 네. 40%나 나오는 지금 퇴임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뭐 바지 사장이다. 뒤에 멘토가 있다. 근데 제가 그 상황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는 걸 모른다 그래야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수치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사실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려면 청와대로 불러서 축하한다라 그랬어요. 이제. 맞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이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의 문재인의 경에게 오더를 내린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헤치라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럼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치라 그랬으면 이재명이 아무 잘못이 없으면은 박수를 쳐야 될 일인데 네.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들 심각한 변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권력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 선거판을 마지막으로 흔들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첫 일성이 검경은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라. 뭐 지금 그런 이야기 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하게 벌어졌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슈퍼챗 문창도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많은 속보가 나왔어요. 2시께.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나는 국감에 가겠다라고 했어요. 국감 가면 정말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데 오늘 안 그래도 왜 약간 그 킬리만 약간 이렇게 아프리카 보면은 상처 한번 나면은 다 달라붙잖아요. 그 이재명 지사가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달라붙어서 이재명 지사 너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너 떨어진 속도가 대단하다라면서 다 비난을 하고 국감장도 안 나고 숨을 거냐라는 공세가 정말 매서웠는지 자기도 처음으로 내가 지사직은 국감 끝나고 다 하고 나서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게 됩니다. 일단 이게 속보가 나왔고 청와대 속보가 또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 방송 직전에 나온 메시지인데요. 정 의원님께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만기님 슈퍼챗 2만 원 감사드리고요. 저한테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게 많이 들어와야지 저한테 수익은 없지만 편성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PD님이 저를 예뻐해 주세요. 그리고 자, 그래서 막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기저기 취재를 해봤어요. 일단 청와대 측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선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엄중히 보고 있다. 이렇게 경선 중에 이렇게 밝혔고 경선이 끝났으니까 이거는 철저히 수사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밝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점이고 28% 사태 이 대장동을 좀
신경 쓰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그래도 우리가 특검 가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특검 안 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서 우리를 좀 어느 정도 케어하고 관리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좋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네. 청와대 측에서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을 때도 그 엄중하게라는 표현을 이낙연 후보도 썼던 표현이에요. 이낙연 후보가 청와대에서 말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청와대가 그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자 청와대 측에서 나온 그 비공식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엄중하게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도 자기네들끼리도 엄청나게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청와대라 하더라도 거기에도 또 뭐 이재명 사람도 있고 이게 조직이라는 게 다원적이에요. 어떤 조직이라 해서 뭐 천편일률적으로 뭐 누구 세력 이렇게 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선이 끝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왜 이재명이 수락연사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대통령 취임식에 가겠다. 이 말의 복선이 얼마나 많은 건데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파헤치는데 매진하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이 그동안의 그 경선의 과정에서 보여준 그런 어떤 그 새 과시가 지금 현 정권으로서도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정권의 특징은 아예 초장부터 대통령이라고 하는 친문 세력과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친이재명 세력 간의 그 갈등이라는 게 여야 갈등보다 더 극악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온갖 입에 못 담을 말들이 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은 그 민주당의 모든 세력이 이재명에 일찍 가서 붙었어요. 네. 세력이 커졌죠. 커진 상황에서 과거에 자칭 대깨문이라고 하는 이름 알려진 정치인들까지도 이재명을 뽑아야 돼. 그러면 이제 와서 니들 뭐 이재명 안 뽑으면 윤석열이나 홍준표를 뽑을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엄청나게 그 입에다가 담을 수 없는 그런 막 말들을 해가면서 네. 정봉주 같은 전 의원 같은 사람들. 네. 그랬었는데 요번에 막판에 0.29로 네네. 겨우 신승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거를 그렇다고 그래서 현 정권이 덮는다 그래가지고 이 현 정권이 지금 칭찬받을 것 같지도 않고 여론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재명의 책임이라고 하는 여론이 56%예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네. 여론 한번 체크해 봐 주시겠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컨벤션 효과는커녕 허님은 지금 첫날 밤도 못 치렀는데 벌써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겉으로는 저 특검까지 안 가고 검경의 수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속으로는 이건 뭐지? 이재명한테 너무 빨리 가서 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대통령은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찬물을 끼얹었을 거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가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과거에 얘기했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문재인 감옥 간다.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둘 사이가 안 좋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 그리고 이제 나가는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에 청와대에 있다가 있는 중에 또는 끝난 다음에 사실은 좀 편안하게 그 임기 후반 퇴임 후를 그 영유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걱정이 될 거라는 게 일반인들의 그런 관측 아니었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도 싫고 그다음에 야당의 아마 윤석열 후보까지 포함해가지고 싫은 거야. 그래갖고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정치를 소위 이제 그걸 전문 용어로 머뉴버링이라 그러는데 네. 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 판을 흔들어서 다 제 상상력이니까 근데 믿거나 청와대가 말거나인데
9.19는 쉽겠죠. 왜냐하면 다들 지금 무시하는 분위기였으니까. 무시한지는 모르겠지만 .29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29가 뭐 당연히 내가 뭐 그렇죠. 과반으로 간다는 네. 분위기였으니까. 그러면 다 또 사람들 붙었으니까. 민심은 이렇게 붙었다 딱 그리고 친문이라고 한 사람 다 저쪽 가서 붙었잖아. 그랬잖아요. 박주민이 또 뭐 조국하면 눈물까지 아니, 흘리죠. 우리 남국이 그렇게 다 붙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하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이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말하듯 그 뒤에 전략가들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말이 아닌 이상은 판을 좀 권력의 차원에서 흔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저 개인 생각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자신감이 이제 없었는데 나온 것은 .29 때문이고, 그죠? 50 간신히 이겼던 거고 28%로 마지막에 여론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자신감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역시 이 28%가 나온 거는, 아니 청와대 측도 역시 28%가 나온 거는 대장동이 크지 않았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대장동 관련 메시지를 오늘 냈다. 우리는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검경 적극 협력해라. 사실 검찰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메시지가 나온 이상 당연히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이 와중에 그 늘끼어님 댓글 무대홍 해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슈퍼챗. 자, 이래서 오늘 청와대 쪽 분위기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청와대인데 그냥 끝나지는 않는다. 왜? 나 지지율 40%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선 후보로 당선되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손을 잡고 갈 것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취임식에. 네.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도 경선에서 이제 당선됐을 때 내가 이명박 후보 손잡고 갈게요라고 안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내가 김대중 대통령 손잡고 갈게 이런 말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손 안 잡아도 다 제 발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취임식인데. 그 얘기를 기억나세요? 굳이 한 거는 네. 진짜 좀 약간 네. 그러네요. 그거는 네. 아마 모르겠어요. 원래 그 자기 연설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29를 보는 순간 네. 그 또 순발력 있잖아요. 그쵸. 그랬나 순발력하면 하고 이재명 상상할 수 있는 일이고, 아무튼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지금 권력 차원에서 이 일을 계기로 해갖고 소위 말하는 일타쌍피라고 하나?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정치판이요. 이런 액면 그들의 상식을 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특히 요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무협지 이상의 그런 기기묘묘한 그런 정치적 계산이라든지 복선이라는 거는 뭐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의 뭐 대하 소설을 뺨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니, 저 의원님, 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넷플릭스가 그래도 더 재밌다고 하셨잖아요. 넷플릭스가 훨씬 낫지.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일단 영화 배우가 계속 봐도 지루하질 않아. 아우 네. 진짜 어떤 때는 진짜 얼굴 자체를 보는 게 싫은데 계속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니까 안 볼 네. 수도 없고. 아, 예.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저기 .29 여기 .29를 만들어주셨어요. .29를 옆에 PD님이. 정말. .29 예, 저희 이거 이제 여러분 짤방으로 많이 써주십시오. .29 네. 야, 세상에 어떻게 21세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 거야, 국회에서. 아. 이게 너무 얘기가 장황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정리를 조금 밤을 새서 많이 해봤습니다. 자, CG 보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G 띄워주시죠. 이게 2015년, 16년 시작된 그런 네. 싸움인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이제 구시가지 상권 개선 사업비의 집행에 불투명한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벤트 업자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를 했었고, 네. 그랬더니 페이스북에 댓글을 계속 삭제를 했었고, 네. 그리고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예. 이제 다 팩트들이죠, 이제.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시작은 15년, 16년, 16년이에요. 16년부터 시작된 아, 거죠. 조두희님 힘내세요 정리를 위해 슈퍼챗 감사하고요.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지사가 누군가한테 이벤트 사업가한테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일감 몰아주고 있다 이렇게 의혹을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막 제기를 한 올렸어요. 거죠. 아니 네. 나는 이제 우리 회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회원들이요? 아니 제가 이제 고상권의 밴드 리더를 했었거든요. 모두가 리더라는 밴드.
음악하는 밴드인가요? 아니요. 아, 네이버 밴드요? 네이버 밴드. 아, 네. 네. 저는 네. 음악하고 거리가 멀어요. 네. 하필이면 저희가 운영하는 네네. 그 상권의 467억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 쪽에 그 기금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 뭐 공영주차장이다 뭐다 해준다고 하길래 그럼 물어본 것 뿐이에요. 근데 주차장은 안 만들고.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그러면 뭐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랬더니 그 뭐 A씨라고 하는 애가 와서 마술 이벤트를 좀 해줬다 하길래 근데 리더님 왜 걔만 와요? 이러는 거예요. 걔가 누구예요? 이랬더니 성남 FC 행사도 걔만 하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것 뿐이에요. 왜 걔만 해요? 이래서 그랬더니 갑자기 그 신땡땡이 확 고소를 하더라고요. 아.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에 질의를 했는데 신땡땡이가 나를 고소를 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신땡땡이가 나를 저기 보시면 알죠? 저기다가 네.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메일로 또 보냈었어요. 예, 예. 그랬는데 대답이 없고 신땡땡이가 고소를 한 거예요. 저러고 나서. 그 신땡땡이는 지금 뭐를 하고 있냐? 나를 고소한 뒤에 성남시청 주무관을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화폐 위탁업체 코나의 상임이사가 돼 있어요. 그게 지역 카페 코나? 그게 코나이. 엄청 그 규모가 크고 지금 한 4조 원대인가? 보통 예 그게 그 기업이 낙수가 그 지금 그 지역화폐에서 남는 낙수를 그 코나이가 먹는 구조라고 그러는데 네. 경기도는 그렇다고. 제가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박철민 씨 호남 이게 저 슈퍼챗 감사하고요. 하여튼 자 저를 그러면 고소하면 다 승진했더라고요. 그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고소 고발하면 저 고소해서 승진 안 된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공무원들이. 그 거기 보면 그 신땡땡이를 막 위해주고 뭐 저를 좀 탄압했던 임진이라고 하는 팀장은 6급에서 경기도 상권진흥 원장까지 됐어요. 이제는 제가 그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너무 무서워서 사실 제가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료를 엄청나게 열심히 찾았어요. 2017년 11월 14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사랑 씨는 그래서 이제 고소를 이제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벌금을 맞게 됐는데 이 네. 벌금 내가 왜 내냐? 그러면서 이제 항소를 하시는데 네. 그러다 11월 14일 분당 경찰서에 출석 통보에 네.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분당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니까요. 내가 진짜 억울하다. 나는 상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뿐인데 네, 맞아요. 내가 자살해야만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분당서가 자살위험군으로 보고 112에 신고를 했죠.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나는 뭐 자살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느냐가 아니라 원래는 저거 팩트도 좀 틀린 게 뭐냐면 네. 그날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네. 이게 나 편파 수사랑 분당 경찰서니 뭐 편파적으로 한 모든 애들 실명을 다 깐다고 한 날이에요. 그날이 네? 실명. 그 전에 내가 겁이 많으니까 뭐 임진도 임땡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날은 그냥 다 쓴다고 해가지고 다 썼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관계자들이나 뭐, 관계자를 다 깐다고 이름을. 그래서 다 깐 날이에요, 그날이. 그랬더니 누군가들의 이름을 자기네들 말로는 내가 그냥 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이 실명을 다 깠더니 그걸 자기네들은 편안하게 자살 증후군이라고 적게 떠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자료도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찰이 일단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제가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몰랐는데 이렇게 조리 있게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경찰이 이제 우리 선생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 차량이 석 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 대화가 친구랑 치킨 먹자, 후라이드 밥 먹을래, 양념 밥 먹을래 이렇게 논의하고 계시던 중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네. 내가 그랬잖아요. 억울해가지고 내가 그날 실명을 다 깠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속이 다 후련하잖아요. 그전에는 좀 겁이 많아가지고 또 고소 들어오면 어떻게 이래가지고 실명 못 가다가 그날 애따 모르겠다 해가지고서는 실명을 다 깠으니 얼마나 속이 후련해요. 네. 근데 그런데 얘네들이 차량이 석 대가 왔어요. 아니 밴드 오고. 나를 나의 허락도 없이 자기네가 그거를 뭐 실종 처리를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예. 아니 내 부모도 아니고 경찰이 네. 왜 나를 실종 처리를 왜요? 그럼 난 속 후련해 있으니까 내 지인이 뭐 치킨 야 너 하루 종일 떠들고 페이스북에 글 쓰고 있던데 뭐 눈가리 파버리겠다는 소리까지 썼던데
그뭐 네. 치킨이나 먹으러 와라 이러길래 음. 아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먹으러 가고 있는 와중에 네. 뭐 시켰는데 너 어디까지 왔냐? 네. 나 여기까지 왔어 이러고 있는데 위치 추적이 된 거예요. 이게 실종 신고를 낸 이유가 그거예요.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김사랑 씨가 어디에 있는지. 잡으려고 납치하려고. 근데 실종 신고를 왜 경찰이 해요? 그러니 그게 날 납치하려고 했다는 게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실종 신고를 해야지 내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러면 위치 추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그러면 그때 김사랑 씨가 그날 이제 경찰이 다급해서 이분을 찾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실종 신고를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걸 제가 또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D님. 그리고 슈퍼챗 더블백님 감사드리고요. 아니 보세요, 저게 네. 저게 내가 억울하다는 소리지 내가 무슨 죽겠다는 소리예요? 자, 첫 번째 것 보면 분당 경찰서 내가 지난번부터 말했지 단돈 10원도 안 본 시민 나랏돈 본 것들이 고소질하는 거에 부역하지 말라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파이팅 넘치셔서 그 사망하시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실 분의 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거의 그날 예. 아침부터 네. 떠든 게 저런 식의 글자들이었어. 거의 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 올리신 게 뭐 내가 이게 뭐 그런 선택을 해야 답이 나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뭐 아유 내가 뭐 죽겠네 이런 말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 좀 많이 하긴 하는 건데. 아니 이름을 다 깠어요. 그거 말고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시군요. 그랬어요. 저게 죽을 걸로 보이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휴. 일단은 그리고 뭐 무슨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김사랑 씨를 이제 붙잡아 가는데 저는 그게 CCTV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CCTV가 다 있었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피디님? 네. 저 골목이죠. 친구네 집에 가는데 치킨 먹을래. 아니 뭐 프라이드 먹을래. 자살을 한다는 거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잖아. 저 옆에 그쇠 난간 있죠. 네. 쇠 난간 있는데 여기 차가 다니니까 쇠 난간으로 이렇게 가면 바로 요 앞에가 요 친구네 집이란 말이에요. 네네. 쇠 난간 있는 데로 이렇게 오면서 보는데 이제 전화가 오니까 여기까지 왔어 이러고 있는데 저기 슈퍼 있죠 저기 쿠. 네네네. 그 앞에까지 왔을 때 한마디로 네네네. 경찰차가 진짜 웃긴다. 아니 저희가 한강도 아니고 무슨 대교도 아니고 빌딩도 아니고. 아니, 그 주택가잖아요. 아니 주택가에서 뭐 대굴대굴 굴르는 수밖에 없구만. 거기서 어떻게 자살을 해요? 아니 그 자살할 장소도 아니 뭐 혹시 뭐 아니라니까요. 가방 안에 번개탄 같은 거 있었어요? 그냥 전화 하나 해가지고 야 치킨 먹으려고. 그 주택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앞에가 내 친구네 집이에요. 그래서 네. 야 치킨 시켜놨 어디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나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야 빨리 들어와라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게 이제 신호에 잡힌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차가 말 그대로 세대가 딱 선 거예요. 김사랑 씨 네네네. 세대 딱 이러니까 야 이런 맞는데 했더니 앞으로 세대가 확 서는 거예요. 난 그걸 날 납치하러 온 차인지도 모르는 거. 이건 뭐야? 이러면서 있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까만 스타렉스 있죠. 네, 그거 있어요. 원래. 기동대 차량. 네네. 그거까지 온 거예요. 나는 기동대 차량은 아니고 이렇게 뭐 이제 무슨- 팀원들이 같이 움직일 때 타는 본 거 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네. 나는 설마 그 나를 잡으러 온 차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그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슈퍼에 있는 데서 얘기 좀 하재요. 무슨 얘기야? 이랬더니 저 슈퍼 한번 그 확대가 가능하나? 아니요, 그거? 확대 불가능해요. 네. 하여튼 그 파란 게 그거 슈퍼예요. 네, 그 앞에 그 파라솔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좋은 일 하시는 거 이제 아시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야 좋은 거 하는 거 알면서 니들이 이렇게 고소를 쳐하냐 내가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럼 부모 집에 또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야 네네. 내가 어린애냐 니들이 뭘 데려다 줘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야 니들 가라 정권 바뀌면 보자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확 그때부터 마지막 말이 그거였어요? 정권 바뀌면 보자? 그거는 걔 사망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정권 바뀔 때까지 산다는 거니까. 그러죠. 오. 정권 바뀌면 보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그러지 마시고 치킨 같이 드실래요? 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아니 치킨은 내가 친구하고 같이 먹지 정권 경찰하고 왜 먹어? 근데 아무튼 이상한 것은 약간 자살할 그게 없다는 의지가 아니 없다는 먹으러 가는 거. 사람이 무슨 자살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막 그 경찰이 입에 손도 넣고 막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갑자기 이제 뭐 야 정권 바뀌면 보자 니들 꼴도 보기 싫다 이러면서 딱 가려고 그러는데 확 마약 사범 덮치듯이 그냥 확 덮치더니 야 뭐야 막 이러는데 그냥 팔다리로 확 꺾더니 그때 아니 무공. 그게 네네. 내가 무슨 그런 거면 뭐 구급차나 이런 데 태워야 되잖아요. 네네. 경찰차에다가 쑤셔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야 막 바등바등 하는데 이제 거기다 막 대가리 막 치면서 막 거기다 쑤셔 넣었어요. 그거 딱 타니까 이거 뭐야 나 어디로 가나 했더니 앞에 경찰 2명 나 여기다가 팔 한쪽씩 딱 해가지고 이제 4명이 된 거잖아요. 네. 어디로 휙 가요. 네.
벙 뛰는데 야, 뭐 어디 뭐 해봐야 뭐 경찰서 가나 이랬어요. 야, 어디 가? 막 이랬는데 여기 또 이 위에다가 손을 주먹을 딱 끼워넣으니까 뭐 진짜 침 여기 지지지지 나고 나중에 다 찢어졌더라고요. 그러더니 휙 가더니 어디서냐면 건물. 근데 진짜 그게 다행인 게 뭐냐면 내가 매일같이 돈 어디다 썼냐고 하는 그 상권 활성화 재단 있죠? 네. 그 BYC 건물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네네. 아, 여긴 또 왜 섰지 이런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정신병원이 있는 줄은 내가 수십 년 살아도 몰랐어요. 네네. 그래서 그 BYC 건물에 딱 서더니 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브랜드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 음. 네네. 올라갔어요. 올라가더니 그다음에? 문이 싹 열려요. 네. 그랬더니 뭐 휴엠 병원 이렇게 딱 아, 적혀 그거 있는 말하지 거예요. 말자니까,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네. 아, 그냥, 네. 그냥 어쨌든 병원이라고만 적혀 있는 거예요. 네네. 아, 그리고 정신과 병원이라고 했으면 네네.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여긴 또 왜 온 거야? 나 이런 거예요. 아, 경찰서도 아닌 여기는 왜 끌고 왔지? 그럼 거기다 또 끌고 오더니 또 거기다가 또 뭐 의사 앞에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네네. 주로. 또 지지 끌고 가서. 예. 의사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네. 오늘 기분이 어떠냐요? 예. 기분 좋을 리가 있어요. 그렇게 끌려가서? 또 욕 많이 하셨구나. 아니, 네. 기분이 좋냐고요. 아, 무섭죠. 그래서 내가 오늘 기분 안 좋다고 그랬죠. 다들 지금 댓글에 뭐 표정 막 무서워, 정말 무서워. 걔는 아니, 기분 안 좋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요? 그래서 내가 뭐 오늘 경찰 출석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아, 이재명 시장이 아니 정신과 의사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고요? 아, 그래서 내가 아니 안 좋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네.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72시간 감금이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네. 내가 아이씨 이거 무슨 병원이냐고. 네. 정신과라는 거야. 내가 얼망당했겠어요. 예. 야, 이거 무슨 병원이야? 니들 여기 왜 끌고 왔어? 이랬더니 나보고 야, 나 집에 갈 거야 이러는데 진작 얘기하자 이러면서 탁 치는 거예요. 예? 누가 쳤어요? 경찰이 그 병원에서 그래서 야, 니들 나 여기 끌고 온다고 얘기나 했어? 이러면서 했더니 이놈이 그게 그 누구죠? 팀장 걔그 이름 밝히면 안 돼요. 여청과 네네. 걔가 이제 얘기를 하더니 그 거기다가 딱 인수인계를 해버리고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애들이. 근데 뭘 진작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집에 간다고 진작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핑계를 대더니 나를 그냥 인수인계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김사랑 씨 집에 가시고 싶으면 진작에 말씀하시지 응. 왜 지금 와서 말씀하십니까? 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 딴짓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더니만은 이제 무슨 나를 끌고서 또 이상한 방에다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아까 내가 사진 찍었죠. 병원 사진 혹시 병원에 감금 중인 사진을 저희가 이제 김사랑 씨한테 방금 전에 받았는데 응. 피디님 혹시 그 병원에 응. 네 저거 네. 저 방으로 되게 저로 좁네요. 저 방에다가 나를 끌고 간 거예요. 저기다가 네. 저기다 끌고 가가지고서는 저게 저 문 보이시죠? 저거 예. 저 문을 내가 살짝 열어봤어요. 문이 열리긴 해요? 안에서는 밖을 못 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요? 그래서 내가 소름이 그냥 쫙 끼친 거예요. 네. 그때. 그리고 저 보세요. 저기 나잖아요. 네. 저 밑에가 저기 무슨 시커멓잖아요. 예. 저기 시트가 없어요. 저기 시트가 없는 거라니까요. 저기 11월 14일이잖아. 그때 네네. 당시에. 시트가 안 깔려 있는 거예요. 바닥이 이불이 아니고 그냥 비닐로 짝이군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밀폐가 돼서 환기가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서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찌릿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저기서 이제 볼일을 보는 환자도 있고 하니까 나는 정신과 처음 끌려갔잖아요. 무슨 찌릿내밖에 없면서 야 이게 무슨 이렇게 찌릿내가 나는 데가 있나 해가지고 냄새가 막 엮여서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를 나를 갖다다 놓고서는 느닷없이 환자복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아주 너덜너덜한 걸 가지고 온 거예요. 한겨울 그 추위에 저기는 시트도 안 깔려 있는 데다가 야 나 이거 야 내가 뭔데 내가 이런 거 입어야지 돼 이랬더니 떡대 같은 놈들이 딱 있는 거예요. 나는 정신과 처음 가서 그 무슨 왜 남자들이 있나 이랬어요. 간호사가 아니고 네네. 안 입으면 또 무슨 포송줄로 나를 뭐 포박을 안 되는 거예요. 어. 거기는 뻑하면 포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잖아요. 야 이거 이제 큰일 나게 생겼다. 진짜 포박할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막 무슨 족복 같은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다 그 사진을 계속 보여주세요. 네. 거기다가
그러면 니들 나가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쫄아가지고. 그래, 야, 이제 살아야지 되겠다. 내가 이제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 척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거를 쓴 그쵸. 거예요. 저 페이스북 빨간색 페이스북 그날 보여주시면 이거. 감사하겠습니다. 저, 근데 살려줘.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살려줘. 저것만 쓰면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경찰이 날 성남 상권재단 정신병원에 가뒀다. 네네. 그러고 이제 살려줘가 있잖아요, 저게. 네네. 더 쓰려고 그랬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문이 발칵 열린 거예요. 그러네요. 너 뭐해? 이러면서 핸드폰이 그러네. 그때 확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8시 23분에 응. 경찰이 날 성남 상권재단 정신병원에 가뒀다. 그 위치를 파악하고 계셨으니까 저렇게 응. 설명을 할 수 있었고 응. 그다음에 바로 24분, 응. 1분 뒤에 살려줘라고 올리셨어요. 그거 더 쓰려고 그랬는데 그때 문이 발칵 열리면서 그 간호사인지 뭐 조무사인지 하는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와서 너 뭐해? 이러면서 핸드폰을 확 뺏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못 쓴 거예요, 저게. 아, 그러고 나서는 나는 어쩔 수 없이 저 환자복을 갈아입어야지 되는 거였던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무슨 또 주사기를 들고 온 거예요. 네. 주사기를 들고 와서 또 그거를 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또 포송줄로 묶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또 맞았죠. 그랬더니 또 무슨 이상한 또 닌게를 또 가지고 와요. 네. 이건 또 뭐냐니까 밥 안 드셨죠? 딱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안 먹었는데 그랬더니 저녁 8시니까 밥은 응. 밥. 안 먹었는데 이랬더니 영양제에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 영양제 나 안 먹어도 돼요. 이랬어요. 근데 또 포승줄로 또 먹는데요. 이거 안 맞으면. 그러나 그 약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다가 수액을 또 투여를 한 거예요. 네. 그거를. 근데 뭔지도 모르지만 그거 맞고 이제 뻗은 거죠. 이제 네. 그때부터. 네. 근데 이거를 썼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쓰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때도 페이스북에 한 패친이 한 5천 명 됐으니까. 그리고 일단 또 치킨을 시킨 친구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하니까 어. 시켰는데 안 오잖아요. 아, 치킨 시킨 내역이 그러면 완전 그 결정적 증거네요. 응, 시켰는데 안 왔지. 네. 여긴 난리 났지. 위치도 다 돼 있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발칵 뒤집어져서 경찰서로 가는 사람이 있고 병원으로 쫓아온 사람이 있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납치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놓고 왜 하루가 걸렸냐면 그거예요. 보호자가 와야지 나를 빼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엄마를 찾는데 하루가 걸린 거예요. 아, 어머님 모시고 오느라. 응. 자기는 납치할 적에는 부모 아이고, 동의도 없이 답답해. 납치해놓고서 네. 아니 또 빼줄 적에는 보호자가 있어야지 된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 찾는데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이거 찾는데 하루가 걸린 거예요. 좀 믿기 힘들어서 사실 제가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팩폭시스터고 이제 항상 팩트를 얘기하는데 그 해당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자신들도 김사랑 씨의 주장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가 그런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안다라는 입장을 전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조 요청을 이렇게 하고 그 지인들이 힘을 합쳐서 결국 15시간 만에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이제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탈출을 하실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탈출 저 살려줘라는 걸 안 남겼으면은 진짜 죽을 뻔했죠. 장기표 선생님도 저거 보고서는 네. 야 세상에 어떻게 21세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국회에서. 아. 의사 윤리나 아니면 저희 어떤 정신과 의사로서의 윤리에 뭔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혹시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후보가 아니고 절대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유형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사실은 이렇게 가깝게는 우리가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네. 이제 미국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거잖아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정신 세계의 좀 비상함이랄까. 그리고 이제 막말이라든지 그리고 거기도 굉장히 참 그 사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정신 건강에 이것도 다시 또 정신 건강으로 돌아가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신적인 건강에 중대한 결함을 갖고 계신 분은 신체적인 건강에 결함을 갖고 있는 분도 사실은 그 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체적으로도.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신체적 제약은 어떤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많죠, 봅니다. 많죠. 팔콘 네, 그렇죠. 대통령을 왜냐, 봐도 그럼요, 그렇고요. 그럼요. 근데 네. 하지만 이제 정신적인 네. 부분은 좀 다를 수 있는 다르죠, 거죠. 다르죠. 그러나 이제 신체적인 것도 예를 들어서 예. 뭐 이렇게 아주 중한 계속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된다든지 네. 활동 베드에 자체가 누워 있어야 힘들어지는 된다든지. 이런 네. 부분들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역할, 업무의 막중함에 이렇게 비할 때는. 그래서 업무를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네. 아주 그냥 최소치일 것 같고요. 네. 뭐 그거 외로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 뭐 이거는 이제 요건이죠.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자질, 필요한 자질에 대한 얘기고 절대 이런 사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의 최저치. 최저치는 아무래도 신체 건강, 정신 건강에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안 되는 건 최소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근데 보시기에 지금 그 최소치가 안 되는 후보가 있습니까? 여러 후보가 있죠. 네. 국힘당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고요. 네, 뭐 분명하진 사실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구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저희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냥 실제 드러난 언론의 보도라든지 실질적인 팩트라고 얘기되는 이걸 보고는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최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라고 발언에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그 발언한 뒤에 혹시 아차 싶지는 않으셨는지. 근데 이제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라고 하진 않았고요. 네. 그 패스의 경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죄송합니다. 전형이 아니고 경향성. 네네. 왜냐하면 그리고 그게 진단명은 아니에요. 진단명은 없어요. 아니에요. 소시오패스라는 건 진단명은 아니고요. 네. 엄밀하게 하긴 진단명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진 어떤 그 집단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용어고요. 네. 그 용어는 좀 상당히 심리학적 용어 또는 사회심리학자들도 많이 쓰고 뭐 이런 거지 엄밀하게는 진단명은 아니고요. 그게 네. 진단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그 국감이었어요. 경기도 네. 국감하는 날 이제 끝나고 그 왜 유명한 우리 이제 그 이 후보님께서 흐흐흐 웃는 한 뭐 14번을 웃었다나 뭐 어쨌든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TV에 그게 나오면서 우리 이제 진행자께서 저런 모습 보면은 뭔가 저거는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고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킬과 하이드 혹은 야누스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의 모습이냐 저 모습이 네. 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봤던 거죠. 예. 그래서 저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떤 지킬과 하이드나 또 야누스라고 하는 이중인격자를 지칭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 모습은 소시오패스적 경향성이 있는 이제 그런 걸로 좀 보인다라고 제가 사실은 좀 애둘러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 다음날 아마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했는데 저는 뭐 그렇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실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걸 얘기해 주셔서 뭐 속이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예.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실제. 네. 근데 이제 전문가이면서 이제 후보자 부인이다 보니까 이게 확 좀 커졌는데 네. 한편으로는 또 논란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그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학회에서 뭐 또 허위 사실 유포를 막 그 저쪽 좌파의 언론에서 뭐 학회에 경고를 받았다는 구두 경고를 받았다. 그런 일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했던 일이 의사 윤리나 아니면 저희 어떤 정신과 의사로서의 윤리에 뭔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제 전혀 네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는 거를 허위 사실로 제가 경고를 받았다. 또 무슨 뭐 경고를 받아야 된다. 네. 뭐 온갖 그 공세를 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공세를 펴는 모습에 저는 또 조금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거를 어떤 민주주의의 정당이 우리 전문가 집단을 향해서 뭐 의사 집단을 향해서 또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향해서 뭐 저거는 뭐 당장 뭐 면허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느니 뭐 처벌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하는 게 좀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전문가 집단의 직업 윤리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그 직업 윤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 네. 그 미국 대선들이 있을 때 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소위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라는 아예 책자 지금 번역돼 있어요. 네. 그래서 소위 그 공인의 네. 그 공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대중들한테 얘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골드 워터 룰 네. 규칙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도자 특히 대통령이라는 그 존재는 너무나 막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의 정신 건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검증의 대상이지 그건 프라이버시 영역이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의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인데 그 의사 윤리의 본질에 충실하자면 지도자가 될 분이 갖고 있는 어떤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경고의 의무가 있다. 그게 우리 직업 윤리에 더 합당하다라는 이제 이런 논쟁들이 최근에 아주 많이 벌어졌어요. 이미 미국 그렇죠. 사회에서도.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요. 심지어 저쪽 그 좌파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엄청나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정신과 전문의 중에도 또 그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발언했던 것들도 실제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입을 다 다물고 계셨다가 네. 이번에 제가 뭐 진단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진짜 진단을 원하시면 저를 찾아와 오시면 진단을 해줄 용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도와드릴 용의도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진료를 저는.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요, 최근은 제가 이제 남편 선거운동 돕느라 잠시 이제 쉬고 있는데요. 네. 쉬고 있지만 저는 항상 언제든지 진료할 수 있는 이게 자격증이 예, 있으니까. 그럼요. 지금 또 기사가 하나 나오네요. 이재명 지사 저 찾아오시면 제가 언제- 진단 정확하게 내려드릴 수 있어요가 하나 더 예, 나오네요. 근데 그건 뭐 너무 과하고요. 왜냐하면 예. 사실은 이제 우리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그냥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거, 우리 사회를 향해서 우리 그 대통령이라는 존재의 정신건강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 이참에 후보가 되시는 분들의 정신건강 또는 그들의 정신건강으로 인해서 혹시나 국민들이 안게 될 리스크에 네. 대한 평가는 네. 꼭 진단이 아닙니다. 예. 그 평가를 우리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예. 어떤 여야를 떠나서요. 그리고 어떤 특정인을 떠나서 한 번쯤은 평가를 받는 부분들에 대한 공론화 네. 또 그 방법들이 마련되면 그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의견이 있으신가 하면 또 반대로 골드워터 룰이라는 게 있죠. 말씀해 주신 것 네, 중에 네. 196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앞두고 네. 미국의 어느 잡지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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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의사 만여 명을 대상으로 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메리 골드워터의 정신 상태가 대통령직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절반 2,400명이 응했고 그중 1,189명이 이 골드워터의 정신 상태는 대통령직 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잡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 이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맞아요. 1964년에 64년 그래서 골드워터 룰이 나온 거죠. 또, 네, 그렇죠. 또 전문의로서 맞아요. 워닝을 줘야 된다. 네, 뭐 맞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네, 네. 의견이 네. 학계에서도 또 정치계에서도 네, 네. 팽팽하게 그래서 맞서고 있는 사실은 상황이다. 제가 저부터 네. 이렇게 전문가로서 어떤 공인에 대해서 제가 30년 제가 정신과 전문 일을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외부에서 네.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제가 뭐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서라든지 네.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오. 굉장히 신중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그만한 그 말의 무게나 책임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제가 이제 만약에 어떤 특정 후보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전문가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네. 또 후보의 아내다 보니까 또 전문가로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또 조금 정치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예. 대신 이제 다른 분들이 또 걱정하면서 이렇게 어떤 일이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냐면 구소련 네. 그러니까 구소련 지하에서 반정부 인사를 사실 그 정신과 환자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협력했던 정신과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문가라는 게 전문가의 어떤 직업 윤리라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는 정말
그 인간 이게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그 한 인간의 어떤 그 생명의 가치, 존엄의 가치 이거를 추구하는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정신을 이렇게 최우선으로 하는 저희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업 윤리에 비춰볼 때 사실은 우리 사회적으로 그런 도전이 올 때는 그 전문가로서도 엄청난 갈등, 그거에 협력해야 되는가, 협력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다음 용기를 내야 되는가, 그렇지 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위치에 계신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아마 좀 나오셔야 되지. 그건 여야를 떠나서 네. 어떤 의견을 갖는다면 또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시면 내시는 거고요. 우리나라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네. 그리고 저 네. 지금 팩트를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네. 우리 변근택 변호사 있죠? 네. 그때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면서 공식 사과가 요구하고 법적 조치 검토하고 있다고 네. 밝혀서 네. 우리 원지사가 파이어 하셨었는데요. 어떤 법적 조치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졌었는지 여쭙고 싶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없어요? 같고요. 아마 허위 사실로 뭐 이렇게 그 고발을 했다는 얘기가 얼핏 들려오는데 네. 저희가 허위 사실을 발언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그냥 고발이 그냥 너무- 진행되긴 했다. 예. 아, 네. 고발을 네. 진행했군요. 아유,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마 괴롭히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제가 이제 남편 선거 끝나고 돌아가서 과연 어디 병원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진짜 고발 들어왔어요? 그럼요. 기사 안 나왔는데. 아니, 어쨌든 고발건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 저한테 뭐 연락이 오거나 그건 아니고요. 저도 한 건 받았어요. 네. 한 건 받았어요. 아니, 근데 저도. 네. 워낙에 이번 정부 들어서서 네. 또 고소고발이 많다는 것도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만나보면 뭐 고소고발 당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또 많은 공감대가 저는 세상 들어서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너 밥 이게 먹었니? 예, 밥 먹었어요. 고소고발 나도 당했어. 나도 당했어. 그래서 분명 잘못한 게 없는데 그거 왜 뭐지? 당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예, 설명이 안 예, 나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왜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네, 네, 네. 여러분 팩시 네, 좋아요, 네, 구독 네. 많이 눌러주시면 많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전파될 수 네, 있다는 거. 네, 네. 제가 뭐 잘 싸워볼게요. 네, 화이팅. 별로 그냥 네. 사실 그냥 받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가지고 더 놀랐어요. 미안해. 내가 좀 졸아야 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아유, 담대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네. 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그때 이제 원 지사님이 뭐라고 원 후보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현 변호사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분명히 깜짝 놀랐어요. 선포하는데, 네, 예, 네.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제 네. 그 저희 후보는 굉장히 이렇게 그 평소에는 굉장히 온순한 타입이거든요. 네. 온순한 타입이고 제가 한 40년 살면서 거의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최근에 제가 엄청 그 분노를 폭발하는 걸 2번을 봤어요. 최근에. 예. 근데 한 번은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렇게 최근에 너무 어려워져서 한 25명이 이렇게 목숨을 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동 분향소를 차린다는데 이 경찰 쪽에서 합동 분향소를 못 차리게 이렇게 막아가지고 네. 사실 그때 이렇게 본인이 그 끝까지 그분들과 지키면서 합동 분향소를 왜 막는 거냐라고 그때 이제 경찰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했던 그 모습을 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 우리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있는데 근데 이제 막 그 혹자들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마 본인이 확 폭발했던 핵심은 네. 그 변호사님께서 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비난하면서 비난하는 건 뭐 좋은데 네. 뭐 학회에서 무슨 뭐 처벌을 받아야 되고 네. 뭐 학회 처벌을 받아야 되고 막 뭔가 뭐 허위 사실 뭐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위압적인 네. 내지는 협박조의 어떤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한 이렇게 분노가 일단은 컸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막 그 악성 댓글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원희룡 후보한테 뭐 분노 조절,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당연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우리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뭔가 이게 옛날 이제 우리 20대 때 이렇게 그 목숨 걸고 20대 때 싸웠던 그 민주주의를 향해 싸웠던 그 시절의 어떤 그 독재의 냄새가 이게 그 데자뷰처럼 지금
저희는 분명히 민주화를 이루고 거기에 이제 나름 젊은 20대를 바쳤는데 갑자기 지금 한 30년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이렇게 데자뷰처럼 느껴지는 이렇게 권리를 억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 못할 말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의견과 견해를 이야기했던 것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억압적으로 누르는 부분들에 대한 분노가 아마 표출됐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경애 변호사님이 네네. 이제 같은 시대 운동을 네네. 하시고 싸워오시고 네. 네. 민주화 이뤄내시는데 열심히 싸워오신 분인데 그때 그런가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책을 보면 음. 그때와 비슷하다. 근데 지금이 더 무섭다. 더 왜 무섭죠. 지금은 더 교묘하기 때문이다라고 네네. 네네. 이제 평가를 네네. 해주시는데 네네. 같이 운동을 하셨던 그때 당시 세대로서 네네. 이제 같은 의견 주셨고요. 네. 자 본론으로 다시 얘기하던 돌아가서? 것으로 돌아가서 네네. 그때 원지사께서 이리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선포하는데 결혼할 때 평생 어떤 경우라도 아내 편에 서기로 서약했습니다. 때문에 아내 발언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질 것입니다. 진단이 아닌 의견을 얘기한 것이니 보통 환자들의 경우 오랜 관찰로 정보를 취합해야 소견을 밝히는데 이 지사의 경우는 많은 정보가 이미 공개돼 있다라고 밝히셨어요. 네네. 근데 저희 그 세대주가 이걸 네. 딱 듣더니 하하하 했더니 아유 보수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네, 네. 자기 부인 확 편드는 사람 처음 네, 봤다고 네. 아유 박장대소를 했었습니다. 네, 네. 사실 근데 전 부러웠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사실 저는 네. 그 얘기 듣고는 근데 아마 표현이 그럴 텐데 저나 후보나 그 저희가 결혼하면서 했던 또 약속들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산다는 건 네. 이렇게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서로의 발전이 예. 있고 서로의 성장을 도와줘야 되는 이렇게 시너지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예, 거거든요. 예. 안 그러면 혼자 사는 게 더 낫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의 성장 발전에 이렇게 도와주면서 같이 커나가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성숙을 의미하는 건데, 네. 근데 제 아내 얘기를 하면 무조건 지지한다. 그건 저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고요. 네. 아내가 옳은 일을 했을 때, 네. 아내가 그런 일을 하는데 아내 편 들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저 편을 드는 거 저는 원치 않고요. 아, 네. 저 역시도 제 남편이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 제 남편 편을 드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좀 거의 뭐 지금 아, 진짜 그렇습니다. 다선의 정치인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보가 그 37의 정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1년이 됐는데 참 정치인 가족으로서는 힘들어요. 힘들죠. 그죠. 선거 때마다 또 이렇게 자꾸 저 일만 해도 또 나와야 되고 또 선거 때 온갖 수모를 겪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지역구에 살면서의 어려움도 있고 많은데 네.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정말 당신이 초심을 잃지 않고 가야 되고 네. 초심을 잃는 순간 나는 내가 제 1번으로 당신 낙선운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 같은 사람 정치하면 안 되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니까. 지금 예, 그런 남편분께서 마음. 네네. 뭘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로 생방 중이신데요. 좀 같이 볼까요? 특검 수요. 네네. 예. 1인 시위 오늘 하루 종일 아침 7시부터 밤 예. 10시까지 그렇죠. 성남 대장동에서 청와대까지 대장동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청와대까지 네네. 걸으시는데 1인 특검 수용 1인 걷기 시위를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제가 어머, 보니까 정말 어디쯤 왔나 서울쯤에 진입하신 것 같고 네네. 많은 시민분들과 이렇게 하고 계신데 네네. 혹시 우리 여사님이 전화를 하면 받으실까요? 아니면 끊으실까요? 궁금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화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막 또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스피커폰을 좀 틀어볼게요. 아, 예, 그럼요. 감사하죠. 저는 고맙다고 그때 내 편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유 그래 좀 그렇진 않고요. 근데 제가 그땐 감사했어요. 제가 틀린 일을 여보세요? 어머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 예, 어머 박사. 어디셔요? 잠실 운동장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실 운동장 앞이요. 네네. 성남 대장동에서 네. 그 성남대로, 송파대로를 거쳐서 지금 청와대로 가고 있는데 네. 그 잠실역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지금 대금사청 서초역을 가고 있습니다. 아 고생 거기서 많아요. 다시, 네. 거기서 다시 청와대로 직진할 거예요. 근데 저도 중간중간 당신 그 1인 시위하는 거 봤는데요. 예. 걷는 것도 체력 소모가 엄청 많고 근데 끊임없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서 좀 아슬아슬하긴 해요. 혹시나 또 쓰러지실까 봐. 아이 뭐 괜찮죠? 보내주지 않겠죠 뭐. 네네. 뭐 저라도 또 달려가야죠 뭐. 아니야, 네, 네네. 옆에 네. 예,
이미 몇 사람은 쓰러져서 병원 갔고요. 정말요? 아우 세상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 당시 워낙에 또 건강하니까 예예. 그리고 옆에 네. 생각지도 않은 시민들이 네. 막 그 영상 보고 기다리다가 나와 주셔가지고 네. 격려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네, 너무 없던 힘도 감사하네요. 계속 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여기 팩폭 시스터즈에 우리 아하. 예, 김 차장님하고 당신 그 대장동 1타 강사 강의했던 화이트보드를 보면서 지금 같이 또 우리 제 저기 보드 빌리셨어요? 대여로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팩폭 감사합니다. 시스터즈 화이팅. 네. 네,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100% 폭격을 해야 됩니다. 예, 아우 네 지사님 알겠습니다. 네, 네. 폭격. 폭격. 뭐 자, 끝. 우린 깐부잖아 한 말씀 해주시고. 여보 화이팅. 저희 폭들은 태풍으로 이겨야 됩니다. 아 조폭들은 태풍으로 이겨야 한다. 그 태풍을 팩폭으로. 이기는 팩폭으로. 오케이. 예, 팩폭 시스터즈가 달려갑니다. 예, 예, 팩폭 힘내시고 시스터즈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갑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아유, 세상에. 우리 팩폭 시스터즈가 이 이원 중계를 합니다. 이원 근데 중계 너무 전화로 하고 감사드려요. 유튜브로 하고 너무 아, 감사드려요. 굉장히 얼마나 액티브하시고 참, 네네. 그 아침에 순발력 좋으시네요. 대장동 갔다가 그 백현동, 네. 옹벽 갔다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네. 갔다가 또 성남시청 갔다가 네. 이게 차곡차곡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대검찰청을 향해서 가고 있고 최종 종착지는 청와대로 알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특검을 수용하셔야 되죠. 그렇죠?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네, 네,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